데이터 3법 북콘서트 마지막 강연자를 소개합니다. 전 K뱅크은행 준법 감시인을 역임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린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주은 변호사님께서 신용 데이터, 핀테크와 기존 금융산업의 시너지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연 이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강연 시작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미 린의 김주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제가 깊은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K뱅크 은행에서 2017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제가 4년간 준법감시인 역할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핀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을 경험했고, 또 어떻게 보면 금융산업에서의 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은행의 이 양쪽을 함께 좀 경험했다는 그 경험에 기초해서 제가 4년간 K뱅크 준법감시인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핀테크 업체가 이 기존 금융산업, 특히 은행과 이렇게 협업할 때 참 이런 어려움이 좀 많으셨겠구나, 이런 걸 좀 느낀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은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번 해결책을 좀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일단은 아무래도 신용 데이터, K뱅크에서도 신용 데이터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K뱅크에서 신용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그 사례를 조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K뱅크에서의 경험상 기존 금융사와 그 핀테크 업체가 이렇게 협업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는가, 어려움, 핀테크 업체들이 기존 금융사와 이 협업을 하려고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존 금융사와 협업할 때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 업체분들께서 참고하실 그런 사항들을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K뱅크에서 신용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K뱅크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사람들이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은행분들이 많이 놀랐는데요. 기존의 은행분들은 지점에서 이제 지점 창구에서 보통 실행을 했죠. 은행원 중에 대출 여신 담당 직원이라고 하는, 행원이라고 하는 여신을 담당하시는 은행원분들이 고객이 이제 대출을 받으러 찾으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그 고객분들과 어떻게 보면은 줄다리기를 하는 게 보통 은행들의 대출 실무였습니다. 은행 본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신용 등급별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각 신용 등급에 맞는 대출 이자율의 한도와 대출 이자율의 레인지만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지점에서 지점장 전결 금리라고 하는데, 보통 지점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가지고 고객의 대출 이자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레인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점마다 있는 여신 담당 직원이 어떻게 보면 지점의 대출 전문가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고객의 행색이나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좀 고객을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진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돈을 안 빌려주면은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일 것 같다. 그러면은 좀 가산금리, 지점장 정결금리를 최대 한도로 높게 높여 불러서 어떻게 보면 본점에서 정해준 레인지의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하면서 대출을 실행하고, 그게 아니고 이 고객은 조금 이 지점 저 지점 많이 돌아다녔을 것 같다, 우리가 조금 다른 데보다 이자율을 낮게 제시하자면 다른 곳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자율을 지점장 정결금리를 최대한 낮춰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서 이 고객들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밀고 당기하는 그게 이제 여신 담당 직원의 어떻게 보면 영업력이고 전문성이고 그 훌륭한 여신 담당 직원은 그렇게 고객에게 최대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많이 실행하는 그런 그 직원이 어떻게 보면은 여신 영업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라고 그렇게 보통 기존 은행에서는 그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기면서 이 비대면 대출이라고 해서 고객의 대출 신청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전혀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신용대출이 뭐 1억 원, 뭐 나중에는 뭐 1억 5천 원, 1억 5천억 원까지도 그냥 그렇게 기계가 대출을 실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2017년 당시만 해도 굉장히 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카카오뱅크도 뭐 그 대출 금액이 뭐 10조, 뭐 20조 가까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비대면 대출이 뭐 워낙 널리 퍼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너무 오래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융과 뭐 핀테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런 그 기술 혁신은 불과 4년 전만 해도 4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주 먼 까마득한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느껴질 정도로 이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뭐 이미 비대면 대출을 뭐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뭐 굳이 긴 설명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이제 대출 신청을 할 때 그 국민건강보험이나 이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공인인증서를 이렇게 통해서 그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은 금융사에서 이제 고객을 대리해서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게 국민연금은 이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뭐 무한정 커지는 건 아니라서 이게 뭐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책정이 가능하지만 이게 한도를 넘어버리면은 이제 책정이 안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은 그냥 한도 없이 딱 정률의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모든 그 급여 소득자의 소득 정보가 투명하게 그 파악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 정보를 그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서 스크래핑 기술이란 건 이제 그 화면에 떠 있는 그 자료들을 이렇게 긁어서 어떻게 보면 텍스트화하는 뭐 그런 작업 기술입니다. 그걸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나이스나 K10이라고 하는 그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의 우리가 신용등급을 그 제시해주는 그런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를 제공해주는 신평가 기관인데요. 그런 것을 이제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그 등급대 신용 등급과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타 금융기관의 대출액, 그다음에 연간 소득 정보 이런 걸 이렇게 다 기초로 내부적으로 대출 가능 한도와 대출 이자율을 먼저 이제 산정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시를 해주면 고객들이 그 대출 가능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 약정이 바로 그 뭐 따로 은행원 사람의 개입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뭐 처음에는 이 스크래핑 기술 자체도 뭐 저희가 K뱅크를 처음 영업을 했었을 때는 그 감독 당국에서 이 스크래핑 기술이라는 거가 뭔지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스크래핑 기술의 안정성 이거 뭐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냐 뭐 이러면서 이 스크래핑 된 정보를 하나하나 사람이 또 이렇게 더블 체크를 하도록 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영업 초기에는 기계가 다 그 스크래핑한 그 정보들이 다 정확한지를 일일이 사람이 그 화면을 보면서 육안으로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뭐 했었는데 지금은 뭐 스크래핑 기술이 워낙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뭐 데이터를 너무 오남용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작용까지 제시돼서 요즘은 뭐 최근에 오픈뱅킹 뭐 그 어떻게 보면 오픈뱅킹 시스템에서는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으로 필요한 정보만 서로 주고받도록 뭐 그렇게까지 이제 그 기술이 또 발전된 상황입니다. 또 이 신용대출 외에 뭐 그 비상금 대출이라고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그 실행한 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 중인 고객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사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일정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이면은 우리가 소액 대출을 비상금 대출을 해도 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 현금카드 서비스보다 조금 더 낮은 이자율로 고객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이고요. 개인 사업자 고객의 경우에는 뭐 그 어떻게 보면 그 소득세 납부 내역과 그다음에 그 BC카드 가맹점 카드 결제 데이터 뭐 이런 걸 좀 확인해서 그 사업자 대출을 또 실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K뱅크가 이제 처음에 신용할 때 뭐 직장인이나 주부 학생, 뭐 사회 초년생 등 이렇게 금융거래가 없는 틴 파일러라고 하는 이런 고객들이 기존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고객들에게도 K뱅크에서 대출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략으로 이제 세운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일단 그 대출 한도를 100%를 다 대출하지 말고 일정 부분만 대출을 조금 소액을 실행해서 그 고객이 일단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일정 기간 성실하게 잘 납부를 하면은 그때 가서 이 고객은 뭐 그런 그 잘 성실하게 갚는 고객이구나라는 걸 파악된 후에 어떻게 보면 한도를 좀 높여주거나 아니면 이자율을 좀 낮춰주거나 이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한도를 높여주는 이런 그 전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만기에 제대로 원금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환 대출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높은 금리에 그 어떤 대출 상품이 자체가 틀려졌습니다. 뭐 119K라고 해가지고 그런 고금리 대출로 대환을 시키면서 그 제발 다른 금리기관으로 좀 가십시오라는 취지에서 이제 중도 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중도 상환은 수수료 없이 그냥 상환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금리를 상승시켜서 어떻게 보면 연체 등록은 안 하는 대신 제발 다른 금융기관으로 좀 가주세요라고 해서 고객을 좀 이렇게 보내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K뱅크가 처음에 그 신용대출을 할 때 신용 데이터 측면에서 내세운 게 통신비 납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신용평가를 한다 이런 걸 그 내세웠는데요. 원칙적으로 그 씬파일러들의 그 금융거래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KT나 LG U+ 뭐 고객들의 뭐 통신비 사용 내역 뭐 홍보 자료에서는 뭐 해외 로밍 정보, 뭐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고객들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런 고객들이니까 조금 더 그 상환 능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통신비 납부 규모, 뭐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뭐 소액 결제를 많이 하는가? 뭐 이런 정도의 다양한 그 통신비 납부 정보를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그 뭐 어떻게 보면 고객의 그 신용평가를 어떻게 보면 정교화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솔직히 이 아래까지는 뭐 계속 그 시도만 했지 뭐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결국은 뭐 통신비 연체 정보 정도 통신비가 연체된 고객에 대해서는 조금 그 혜택을 안 주고 통신비 연체 내역이 없는 고객한테는 좀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사실 뭐 요즘 시대에 그 스마트폰 하루 없이 살면은 모든 고객들이 다 사람들이 못 견디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없이 요즘 살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 아무리 돈이 없어도 통신비는 대개는 그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신비 연체 고객의 비율이 뭐 사실 거의 없어서 이게 뭐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기는 조금 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 뭐 지금 와서 돌이켜 보건대 K뱅크에서 뭐 신용 데이터를 굉장히 활용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긴 했었지만 역시 그 신용 데이터 활용 능력이 K뱅크에서도 뭐 그렇게 뛰어났던 건 아니라고 했고요. 뭐 카카오뱅크는 아예 자기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형은 아예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중금리 모형에 대해서는 그 중금리 신용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냥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증보험사에 보증서가 껴있는 대출만 실행이기 때문에 뭐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K뱅크에서는 나름 그 우리들은 그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또 신용평가를 정교히 한다라고는 했지만 그 신용평가 모형이 뭐 그렇게까지 그 만족할 만큼 정교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게 뭐 지금의 저의 개인적인 뭐 평가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 데이터가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그 신용 데이터를 열심히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한 K뱅크조차도 그렇게 신용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그 자체적인 은행 자체만의 신용 데이터 활용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옛날에 IT가 발전하기 전에는 고객들이 이 지점하고 같은 은행, 뭐 옛날에 뭐 조흥은행이라고 치면은 A 조흥은행 지점하고 B 조흥은행 지점 사이에서도 이 대출 실행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아서 정말 고객이 이 은행 조흥은행 A 지점장하고도 안면이 있고 B 은행 지점장하고도 아는 사이면은 같은 날 A 지점장한테서 뭐 금액을 대출받고 B 은행 지점장한테 가서 돈 빌려도 그게 이제 취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같은 고객이 이게 여러 군데서 중복으로 대출받았다는 게 그 공유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시절이 지나서 이제 전산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이제 그런 각 지점별로 대출 정보가 본점까지는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초에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벌어졌었죠. 이제 고객들이 이 신용카드사에서 빌린 돈을 저 신용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메꾸고 그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의 큰 그 신용카드 업계에 큰 위기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카드 4대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도 이 대출 정보는 신용 정보는 공유되어야 되겠다는 그 정책적인 그런 그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뭐 나이스나 KCB 같은 그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은행, 저축은행, 뭐 카드사까지 여신 전문 금융기관까지 모든 신용정보를 집중해서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그 결과는 앞으로 금융사 내부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기능은 뭐 축소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은행이나 뭐 그 여신 전문기관이 자기 고객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경험치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그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모든 금융기관들의 데이터를 다 모은 그 데이터의 힘을 이길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뭐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뭐 결제 데이터 아니면 뭐 카드사 뭐 아니면 뭐 온라인 결제라는 뭐 피지사 뭐 이런 온라인 결제사들이 이 결제 정보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신용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분석해서 신용 평가를 이제 기능을 뭐 이렇게 제공할 수는 있을 텐데 자체적인 금융기관 자체는 뭐 이제는 그 자체적으로 신용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런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빅데이터 기관과 비교 우위를 가지기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빅데이터 이외에 빅데이터사 외에 빅테크사 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니치 마켓은 항상 있는 것이라서 이제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그 이런 신용평가 기관 기능을 뭐 찾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회사도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 뭐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에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들을 어떻게 보면 통합하여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핀테크 업체가 있다면은 고객에게 이런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보면은 그 암호화폐 자산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모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온라인 게임 예를 들면 뭐 리니지 같은 데서 뭐 엄청나게 큰 비싼 가격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이머가 있다. 뭐 이런 게이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게임 아이템의 가치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그 특화된 그런 신용평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핀테크 업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핀테크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업체가 단독적으로 뭐 비트코인 정보라든지 뭐 게임 아이템 정보 뭐 이런 것 자체만으로 뭐 모든 신용평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존 금융사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기존 금융 데이터는 일단 좀 그 확보를 한 후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런 추가적인 신용평가 기능을 그 요소를 그 합해서 이게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하는 그런 모델이 구현돼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핀테크 업체들이 신용 데이터를 다루는 핀테크 업체들에게 있어서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업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핀테크 업체들이 기존 금융사와 협업을 할 때에 그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런 그 애로사항의 원인을 한번 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금융감독 당국이 시키는 대로 그 금융기관들은 합니다. 특히 뭐 은행 같은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은 감독 당국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감독 당국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것은 뭐 가장 싫어하는 건 책임을 지는 걸 제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골치 아픈 것, 고 싫어하고요. 뭐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뭐 분들도 옛날에 많았다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뭐 줄어드는 그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이 감독 당국의 시각에서 금융사들의 순이익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그 골치 아픈 일입니다. 과다하지 않은 망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하게 잘 운영될 정도의 영업이익을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냥 사이좋게 두루두루 나누어 먹는 이런 그림이 가장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림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신규 서비스가 신규 업체가 생기거나 신규 서비스가 해서 그 처음에 출연하면서 기존 금융사가 망해버린다. 아니면 기존 금융사가 어떻게 보면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 이거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 좋은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그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항상 규제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의 그 출현을 막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그런 그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라든지 뭐 과당 경쟁 방지, 재무 건전성 중시 뭐 이런 명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신규 산업이 신규 서비스가 출현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예외가 있는데 외국 금융사들이 이미 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그 서비스라서 국내 고객들이 막 외국 금융사를 찾아가서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의 그 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가 외국 금융사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면은 그 공무원들이 그때는 좀 신규 서비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감독 당국의 이런 그 스탠스에 영향을 받은 그 금융기관들의 그런 그 상태를 보면은 결국은 경쟁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금융사의 이익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미 수십 년간 영업을 해오면서 쌓였던 대출 자산들이 그 이자 수익으로 이제 낳는 건데요. 그 이자 수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월 중에 가장 은행의 영업이익률이 좋은 달은 뭐 1월 달하고 뭐 9월 달, 10월 달, 설날과 추석이 낀 달입니다. 이게 그 돈은 자고 있을 때도 이자를 낳는다라는 게 은행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전해지는 말인데 은행원들이 은행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뭐 야근 수당이니 뭐 식대니 뭐 이런 거를 안 줘도 되는 대신 은행 이자 수익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설연이나 추석 연휴가 낀 달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꼭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고 돈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기존의 전통 금융산업인 것이죠. 새로운 서비스나 그 상품이 없어도 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혁신적인 서비스나 뭐 새로운 그런 대유 서비스 이런 거를 하자고 할 때 뭐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면은 그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감독당국에 약관 심사를 신청해서 약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새로운 뭐 광고를 신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협회나 아니면은 그 뭐 본점 그런 준법감시 부서의 광고 문안에 대해서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라 기존에 하지 않던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을 하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좀 히트 상품이 나왔다, 다른 데서 굉장히 뭐 혁신적인 나왔다 하면은 그걸 다른 금융기관들은 손쉽게 그걸 베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26주 뭐 적금이 히트를 쳤다. 그러면 뭐 25주 예금 뭐 이렇게 뭐 다양한 형태로 이게 그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이게 뭐 영업비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쉽게 그냥 그걸 모방해서 그냥 유사하게 찍어내면은 결국은 그냥 뭐 어느 곳이 더 금리를 더 많이 주느냐 뭐 이런 걸로 그냥 그 귀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은 하지 않기로 어떻게 보면 은행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지하는 뭐 담합 수준에 가까운 뭐 그 합의라고 암묵적 합의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또 워낙 그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뭐 감독 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뭐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뭐 이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왔었습니다. 특히나 뭐 기존사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부서, 뭐 소비자 보호 부서, 재무 부서, 뭐 컴플라이언스 부서 여러 가지 내부 통제 절차가 있고 또한 그 조직 DNA 자체가 경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뭐 경쟁은 지점에서만 하는 거지 본점에서는 뭐 경쟁을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DNA가 있어서 뭐 새로운 이제 신용 데이터와 관련해서 핀테크 업체들이 좀 그 기존 금융사와 협업을 하려고 해도 예 뭐 그렇게 그 쉽게 협업이 되지 않는 게 또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였습니다. 이게 뭐 그 혁신적인 서비스가 만들려고 해도 컴플라이언스 부서나 뭐 리스크 관리 부서 이런 백오피스 부서들은 뭐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뭐 다른 옆부서 직원들이 보너스 많이 받으면은 뭐 오히려 배만 아프고 뭐 자기 업무량은 늘어나고 뭐 감독당국은 또 왜 남들이 안 하는 거 쓸데없는 거 신상품 만들어서 왜 골치 아프게 하냐라고 또 괴롭히죠. 또 뭐 사고가 발생했거나 뭔가 잘못되거나 뭐 민원이 발생하거나 뭐 이러면 다 이게 뭐 준법 감시 내지 뭐 리스크 관리 부서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들의 그 백오피스 부서에서는 이런 새로운 그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금융사와 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제일 좋은 거는 결국은 그 금융사의 제일 높으신 분들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서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협업의 결론을 정해놓고 그 밑에 윗분들이 밑에서 이거 한번 잘 해봐라고 해서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논의가 시작되면 뭐 제일 좋을 텐데 뭐 그건 이제 뭐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프론트 오피스라고 하죠. 영업부서하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우리 핀테크 업체들이 협업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프론트 오피스만 해도 이게 잘 돼서 뭐 이익이 많이 나고 하면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뭐 승진의 이익이 있고 이래서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오피스는 리스크를 싫어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그 프론트 오피스에서 뭐 해보려고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뭐 협조를 잘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견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협업을 할 때 은행과의 협업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도 낮고 하기 때문에 은행하고는 웬만하면은 좀 협업하는 거 신상품, 뭐 획기적인 뭐 혁신적인 상품을 서비스를 나기 위해서 은행과 협업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대신 꼭 은행하고만 해야 된다. 은행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지방은행은 조금 이제 비대면 금융이 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지방은행들은 조금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좀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들은 그래도 조금 협업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권사, 뭐 신용카드사, 뭐 저축은행 이런 은행이 아닌 회사들은 그래도 오너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됩니다라고 서로 윈윈하는 이런 시너지가 있습니다. 효과라고 있습니다라고 잘 설득을 하면은 대개 이제 뭐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뭐 이런 금융기관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잘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좀 출시를 하실 때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가급적이면 고객들한테서 수수료를 받지 않으시는 무상 서비스 아니면 뭐 무상 이벤트 이런 형식으로 잘 포장을 하셔가지고 출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K뱅크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떻게 보면 공모주 청약 시에 공모주 청약 자금 대출을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NH투자증권과 함께 협업해서 이제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런 공모주가 돼 있을 때 이런 인기 있는 공모주는 뭐 공모주 청약 자금의 뭐 대부분 99%를 돌려받기 때문에 이게 상환이 안 될 위험은 거의 없고 뭐 이틀 정도 후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안전하게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대출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아예 공모주 청약 대출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으로 처음에 이제 출시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강북당국에서도 이게 증권사는 이런 공모주 청약 대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금융투자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협회 규정에 따라서 이게 금지되어 있던 게
은행에서 하는 게 또 감독당국의 그 행정지도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감독당국에서는 이거를 못하게 이제 계속 견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기존 대출 상품의 무이자 이벤트로 이거를 구성을 해서 무상 서비스다. 이거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 아니고 그냥 기존 대출 상품의 무이자 서비스다, 이벤트다. 이렇게 풀어서 K뱅크에서 이런 새로운 대출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무이자 서비스 이벤트 형식으로 출시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은행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설득하실 필요가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게 발생되실 경우에는 은행 컴플라이언스 부서에게 리스크를 져달라, 우리 대신 이 신사업의 리스크를 좀 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지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가끔 이제 법무법인의 리걸 오피니언이라고 하죠. 법률 의견을 제시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협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대형 법무법인들에서 법률 의견서를 받아보면은 이런 신서비스 법령에 위반되는지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대부분이 특별히 법령에 위반되는 거는 찾지를 못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감독당국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거의 끝에 이제 상투적으로 좀 그런 좀 유보적인 문구가 들어갑니다. 근데 솔직히 은행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설득시킬 때 그런 감독당국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는 유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은 거의 설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는 유보 문구를 기초로 이거 감독당국에 오케이를 받아와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거의 감독당국에서는 그거를 오케이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리걸 오피니언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법무법인에다가 클린한 오피니언, 이거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다라는 클린한 그런 오피니언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리걸 오피니언을 좀 달라고 하시는 게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개인적인 소회를 늘어놓다시피 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일단 강의가 차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의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와서 오늘 속 시원한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남겨주신 것 중에요.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관련해서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K뱅크는 대출 심사가 기존 전통은행 대비 신뢰할 만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출 심사하고 승인을 하는지 심평 모형에 대해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독 당국에서는 항상 은행들의 이제 자체 신용대출 모형을 구축해라 이렇게 이제 항상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 전세대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세 보증보험을 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세대출이 상환이 안 됐을 때 전세금이라는 것 자체도 전세 부동산에 따른 담보권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니까 담보 물건을 잡은 것이라서 그게 위험하지도 않은데 그것조차도 은행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시키고 그 보증보험에 기초해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경우 있어도 은행이 손해볼 일은 거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시스템 자체도 지금은 아까 저희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1등급 같은 3등급 고액이지만 3등급 중에 잘 갚는 3등급 고액도 있고 못 갚는 3등급 고액도 있을 테니 같은 3등급 고액도 우리가 잘 골라 잡아서 3등급 중에서 우량한 3등급 고액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나쁜 3등급 고객은 3등급 금리를 받지만 내쫓으면은 은행에 이익이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 한 4년, 2017년에 처음에 K뱅크가 영업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은행원들의 신용평가 모델의 어떻게 보면 기본 컨셉이었는데 요새는 또 그게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점수제거든요. 0점부터 999점까지 이게 다 신용평가 기관에서 1점 단위로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 어떻게 보면 점수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은행들도 아까 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능이 축소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점수제가 되기 때문에 0점부터 9,999점까지 신용평가 집중기관에서 모든 금융 데이터를 다 어떻게 보면은 감안해서 이 고객은 872점이다라고 한 거를 은행이 자기만의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이걸 분석을 잘해서 이 고객은 872점이 아니라 815점이야. 아니다. 860점 정도 될 것 같아.
이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더러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도 그렇고 그 신용평가 기관 나이스와 KCB의 그 신용평가 점수를 사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은행들은 지점장 그 정결 금리를 어떻게 보면은 덧붙여서 붙이는 거를 제외하고 그냥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각 신용평가 점수별로 가장 낮은 그냥 대출 이자율로 대출 실행하는 모형이라면 그거는 뭐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신용평가 모델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그 감독당국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그 신용평가 모델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성의를 갖추느냐 이 문제일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델이 기능하는 시대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빅테크 시대에는 신용평가 정보가 거의 이게 많이 공유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뭐 좀 쓰이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듣고 보니 아무래도 수요처가 금융기관이다 보니 금융기관에만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블루버튼 이니셔티브 운동이 진행 중이고 실제 최종 소비자는 개인이 될 것인데 이런 신용 데이터 활용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개인에게 좀 더 이점이 가는 서비스 방향은 없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프리카처럼 이제 금융거래 국민들의 그 금융 이용도라고 하죠. 이제 개설률,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그 고액 국민들의 비율이 낮은 그런 금융 후진국에서는 이런 그 지역사회 기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빈민 공동체, 사회 부조 공동체, 민간 공동체 형식 그 단위에서 서로 이제 대출을 뭐 상부상조하면서 마치 옛날에 우리가 뭐 개를 조직하듯이 이렇게 서로 그 금융을 이렇게 그 협조하는 상호 부조하는 이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실명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금융 후진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금융 선진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계좌 개설한 이력이 굉장히 그 비율이 높고 국민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금융의 이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요즘 계좌 없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 시스템 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용평가에 있어서 뭐 다른 모델을 구축한다. 이거는 좀 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금융기관 외에서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그 핀테크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기존의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이 실행하지 못했던 워낙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그런 그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P2P라든지 뭐 이런 그런 핀테크 업체들이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핀테크 그 산업들이 많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추가 답변 감사드립니다.